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여서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늘 역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안 더웠어요? 잠자는데? 잘 때는 뭐 조금 그래도 괜찮았는데 낮에가 너무 덥더라고요. 잠자는 얘기 물어봤잖아요. 네. 잠잘 땐 괜찮았어요? 아,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집 문 닫아놓고 자다가 새벽쯤이 돼가지고 집 문을 다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을 다 열어놓고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모든 창문을 열고 있는 지가. 그래서 그렇구나. 네, 오래됐습니다. 아니, 벌써 여름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6월 11일인데 올해 여름 진짜 덥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낮에 걸어가다가 네,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 그 정도였어요? 너무 더워서.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냐면은 김성환 평론가님은 주로 이제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네. 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뭘 사러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만큼밖에 안 걸었는데 10분밖에 안 걸었는데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신의 몸을 체크해봐. 하여튼 그래서 오늘 신문 보다가 딱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지구가 뜨거워지긴 했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 일면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이따 준비가 되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구가 막 이렇게 뜨거워진 게 보이더라고요. 지구 둘레가 막 뻘게. 이 정도인가? 올여름 진짜 견디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덥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진에도 좀 이따가 볼 사진에도 나오지만 지구 곳곳의 모든 나라들이 올해 심상치 않을 거다. 네, 맞아요. 올해 엄청나게 더울 거다. 이 얘기를 각국의 언론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근데 사실 또 더우면은 좀 더워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 이런 걱정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어떤 국가는 뭐 산불이 더 크게 날 것이다라든지 큰일이 날 것이다라든지 뭐 이런 걱정을 또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올 봄에는 큰 산불 없이 잘 지나가긴 했어요. 보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네, 다행히도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뭔가 기후 변화가 가져온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계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일상에서 또 정치도 그렇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기후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고 또 거기에 맞는 메시지에 맞는 또 정책이 또 뭔가 입안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석유가 나온다고 막 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기껏해야 이제 그런 얘기하고 지금 오늘 신문을 보니까 유럽에서는 유럽의 선거가 끝났는데 극우 세력이 약진한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데 그 한켠에 보도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극우 세력이 약진하면 다시 내연기관의 시대가 오는 거냐? 네. 원전의 시대와 내연기관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네. 네, 그러면 수출이 잘 되나? 뭐 이런 거여서 그런 신문을 보다 보면은 인류애가 좀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거 전쟁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국제 질서가 사실은 뭐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졌다가 일국 체제에서 지금 다국 체제로 다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이 거기에 도전하는 거고 미국은 그걸 용납 못하는 거고 거기에 러시아까지 지금 끼어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질서가 있다기보다는 미국이 그냥 힘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삐걱해버리면은 어디서 총성이 하나 탁 울리면 진짜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하더라고요. 뭐 더위 얘기하다가 뭐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그게 사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던 사진이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렇구나. 사실 조선일보 안 봐도 돼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또 준비가 됐네. 근데 그 사진 안에 저희가 뻘겋다고 표현한 게 바로 저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조선일보를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저 사진이 유일하게 조선일보에 또 실렸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야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했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 잠깐 나왔던 것처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선출을 강행했다. 이 소식들이
신문들의 대체적인 어떤 머릿 기사라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한겨레 신문 일면요. 민주 국힘 반발 속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동아일보 일면도 보여주십시오. 자, 야당 상임위원장 한밤 단독 선출, 여당 국회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일면 머릿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어제 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시끄러웠죠. 시끄럽기도 했고 이거 언제 본회의가 열리냐 막 했는데 본회의 시간이 계속 연기가 됐어요. 뭐 낮에 열릴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밤 8시 50분쯤에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고요. 그 본회의 열리고 난 다음에 11개 상임위원장 투표를 진행을 했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이렇게 해서 야당 의원이 지금 19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죠. 19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 191명인가? 한 명이 빠진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투표에 참여를 해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 최민희 의원, 과방위원장,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 운영위원장 이렇게 선출을 했고요. 김용호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7개 자리는 어떻게 되나? 민주당은 뭐 협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13일까지로 협상 시한을 민주당이 이틀 뒤로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협상에 응할까? 별로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일단 어제 이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하려면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원들이 다 상임위에 배정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단을 제출해야죠. 그렇죠. 배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뽑는 거니까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본회의가 늦어진 배경도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국회의원장이 두 차례 중재를 하도록 노력했던 거죠. 본회의 시간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국회의장이 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18개 상임위 위원으로 그냥 임의로 강제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선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벌써 이 단계에서 전원 상임위원 사임계를 냈고요. 본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이미 이 단계에서 지금 본회의 보이콧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추가적인 협상에 나설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일부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이 밤에 본회의 개의 직전에 나름대로의 절충안도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주면 여당한테 주면 운영위와 과방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절충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막판에 나온 제안이어서 네. 더군다나 민주당은 법사위가 아무튼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상임위원장 선거가 강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런 맥락을 고려를 해봐도 당분간 국민의힘이 뭐 협상에 응한다거나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언론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사면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또 얘기 이어갈게요. 방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일종의 이제 뭐 중재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제안을 했었다 이렇게 절충안을 제안을 했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포기하는 대신 법사위원장만이라도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이 사실을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이제 그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려고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서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 뚫고 그냥 들어간 거고요. 근데 사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위법이 되는 거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때문에. 거기서 동물국회를 만들면은 동물처럼 이제 될 수가 있어서 현행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못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본회의가 열렸고 상임위원장 선출되고 난 다음에 밤늦게 비공개 의총을 열었다 그래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허망하게 당하기보다는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협상안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공개 세 차례에 걸친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한 달이 걸려도 좋으니 국회 등원을 거부하자. 의원직 사퇴 등 배수진을 쳐야 한다.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공보 모임을 탈퇴하자. 뭐 이런 초강경 발언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박투쟁 수순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 정책위 산하 15개 특위를 통해서 15개 특위 가동했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전해졌거든요. 민생 정책 현안을 여기서 다루게 되고 그러니까 공정언론 특위와 연금개혁 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위를 가동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상임위는 보이콧을 하고 특위를 가동해서 우리가 별도로 왜냐하면 상임위 계속 보이콧하면 여당이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 어떤 수단으로 특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사실 별 소득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하지만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을 요구한 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특위가 입법권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특위라는 거는 당의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내 기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원내 관계자가 여당이 할 수 있는 당정협의나 시행령 발표로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겠다라고는 얘기합니다만 네. 그 국회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 하는 거하고는 이제 별개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 기사에 인용된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임기도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상임위 보이콧까지 하면 정부 추진 법안이 통과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여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의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기력하게 비출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밑에 게 더 재밌어요. 22대 국회 문연 지 10일째인데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그 본회의 보이콧했잖아요. 당선인들이 지금 의원들 새로 이제 당선된 의원들이 한 번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 봤다네. 본회의장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해서 어떡하나? 견학 가야 되나? 그러게 말입니다. 참나. 하여튼 국민의힘은 지금 뭐 조금 더 미래까지 전망을 하자면 자칫 잘못하면 아예 입법을 포기해버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가버리면. 그리고 계속 보이콧하는 거지. 당장 이제 아까 이 민주당이 이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지만 시한이 13일까지여서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그때는 근데 민주당이 대통령 권력도 갖고 있고 입법부 권력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18개 상임위 다 가져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국민의 어떤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인데도 18개 다 가져간 데다가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국회에 안 왔어요. 국민의힘이 일정 기간 동안. 네. 안 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돌이켜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회가 공전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큰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엄청난 뭐 여론의 역풍이 분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데다가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야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언론 기사들에 지금 보면은 가령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현실적으로 중요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에 대해서 여론 역풍을 기대하는 것 말고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여론 역풍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 교수의 얘기인 거예요. 대통령 그렇죠. 지지율도 낮고 임기도 3년 차인데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그냥 밖에 있을 거냐. 그래서 오늘 보도 내용을 쭉 보면은 이게 꼭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이 꼭 움켜쥐고 있어야만 국회에서 성과가 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여당 내의 목소리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를 예를 들면 민주당이 어쨌든 협상하자고 하는 7개 상임위를 받더라도 그 상임위 내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입법 경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다 포기하고 그냥 이 보이콧하고 상임위 박투쟁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내부에 있다는 거거든요. 왜 없겠어요.
집권 여당인데 그렇죠. 국정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은 심판에서 192석이나 야권에다 몰아줘 버렸잖아요. 그거는 또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좀 저의 평론가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사실 협상 과정도 이제 막판에 가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운영위와 과방위 넘겨주더라도 법사위는 좀 우리 여당에게 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제안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계속 국민의힘의 전략은 계속 관례가 있는데 왜 관례를 따르지 않느냐 이거 하나였잖아요. 근데 협상이라는 게 그거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령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사위를 달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 전제가 되는 어떤 상황을 해소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가령 네. 법사위를 민주당이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한 논리 중에 하나는 특검이나 이런 거를 이 정권이 이유도 없이 그냥 다 거부를 하고 있으니 네. 이걸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가져가야 됩니다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은 그러면 특검은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라든지 또는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 꺼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이렇게 가거나 운영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실이 예를 들면은 제2부속실도 안 하고 등등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네. 그거 우리가 역할을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상에 응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관례만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당이 한번 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원 워크숍 때 그랬잖아요. 똘똘 이거 했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지 뭉치자. 왜 나 혼자만 해? 똘똘 뭉치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네. 뭐 국민들 좀 뭐라고 좀 하겠지만 뭐 이건 네. 그리고 맥주병 쫙 돌려가지고 술 한 잔씩 또 하고 한 잔 했는지 뭐 몇 잔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온통 걱정은 용산 걱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경향신문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인터뷰했어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까 그 180석 그 21대 전반기 때 다 가져가 했던 사람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지금 여당이 소수당인데 너네 야당한테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뭐 간략한 인터뷰 기사가 또 실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그 위에 뭐 지금 초강성 친명 의원들이 지금 상임위원장들 이렇게 다 가져갔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뭐 일종의 이제 보수신문으로서 이렇게 접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위에는 그냥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밑에 기사입니다. 밑에 기사 보시면 야당 오늘부터 바로 상임위 단독 가동 방침, 세계 특검법, 민생지원금 등 몰아붙인다. 이렇게 이제 기사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한 원내 지도부 의원이 밤에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이렇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몽골 기병대처럼 몰아붙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지금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한 거고 여당 의원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상임위 배정을 했지만 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럼 뭐 국회의장이 배정을 한 거고요. 야당 의원들만 상임위 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 의원들만 상임위 배정을 했다 하더라도 정족수를 채웠다는 거야 이미.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상임위를 연다 오늘부터 그래서 상임위를 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대책과 최혜병 특검법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원구성이 이루어지는 대로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하고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법사위를 중심으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외에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도 속도전을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입법권과 별개로 국회법상의 각종
이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 이것도 적극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 질의도 이달 중에 열어서 따져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영일만 석유 시추 관련 사안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비선 논란 그리고 북한 오물풍선에 대항한 국방부의 대응 국정이 전반적으로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 3면도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한겨레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3면에서 최상병 특검법 방송 3법 신속 추진 7월 안 통과 그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밝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 여기에 아울러서 방송 3법 그러니까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걸 7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라면서 초고속 속도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의석수 차에 눌린 국민의힘이 무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이 최우선 순위로 정한 쟁점 법안 처리를 휘말아가는 모양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장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당론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 3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 과기정통위, 과방위 이 두 곳이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 두 명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상임위 열어서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순직 사건과 그 이어진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그러니까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7, 8월 중에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처리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전하고 있고 민주당 관계자도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방송 3법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 한 올여름 굉장히 뜨겁게 만드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KBS 이사진, MBC 대주주인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8월에 종료되는 상황인데 방송 3법은 KBS 그리고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현재 대통령과 국회가 갖고 있는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금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쓸리는 것을 막겠다. 그래서 이사 숫자를 늘리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여당만 여당 추천 인사가 항상 다수기 때문에 다수결로 해버리면은 그냥 사장도 갈아치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재현하지 않도록 바꿔버리겠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7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한국방, KBS 그리고 MBC 이사진 선임부터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방통위법을 개정해가지고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현재 방통위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2명으로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방통위 회의 개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워질 것 같고요, 이슈가. 참 아까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를 안 했네 우리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네.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이 대북선거 특검법도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발언을 한 게 네. 최혜병 특검법 등과 관련돼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기다가 민주당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송금 관련한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심 판결도 나왔고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대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뉴스타파 보도 보면은 쌍방울 내부 관계자가 검사가 그 진술을 짜맞추기 하도록 회유했다. 또 그런 자리에 내가 참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 술자리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이 신면에 아주 주목할 만한 보도를 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화영 술판회의 의혹 나왔던 수용자 검사실 소환 방문 조사에 1060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가 직접적으로 이화영 전 지사 사건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정황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어떤 현실에서 비롯됐는가,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인데, 네. 수용자의 검찰청 직접 조사, 그러니까 이거를 그 뭐 소위 업계 용어로 출정 조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잖아요. 보통 이제 구속되면 그러니까 최종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일종의 미결수잖아요. 미결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검사가 검찰청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데리고 오는 거 와서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거나 뭐 거기에 진술 녹화실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렇게 조사를 받는 걸 출정 조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출정 조사라고 한다고 하고 검사의 교정 시설 방문 조사. 이게 검사가 이제 직접 가는 거. 그렇죠. 이게 방문 조사인데 네. 즉 출정 조사가 방문 조사보다 10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 출정 조사 아닌 방문 조사가 거의 대부분인 경찰과 대비된다. 이런 내용인데 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해 검사가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수용자를 조사한 횟수가 41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반면 2024년 교정통계 연보를 보면 같은 기간 출정조사는 43,481건에 달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방문조사에 비해 출정조사가 1,060배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2019년과 2021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나니까 이게 또 늘어난다. 이런 이 수치가 교정통계 연보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100회 이상 검찰에 출석한 수용자가 있는데 이게 단 2명인데요. 대북 송금 의혹으로 2022년 10월 구속돼 이듬해 10월까지 217회 검찰에 출석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중에 한 명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고 50회 이상은 5명, 30회 이상은 14명, 20회 이상이 43명, 10회 이상은 373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김성태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앞서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를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출정조사가 법과는 달리 검찰청 직원이 아닌 교도관 개호하에 이루어져서 법적 근거가 없고 검찰청 장시간 대기로 수용자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네. 갑작스럽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이유도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가 검찰이 편의상 이유로 교정시설에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법무부에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검찰이 수용자를 회유 및 압박하기 위해서 출정조사를 활용한다는 의심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어느 곳인지는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검사실로 불러갔더니 거기에 김성태나 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당사자들이 공범들이 다 모여 있으면은 얼마든지 진술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진위는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내가 가서 본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는 상황에 이 기사에 나온 기록들을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검사실로 이렇게 죄 부르는데 4만 3천 건씩 부르는데 한 해에 그중에 예를 들면은 그 사건 관계자 3명, 4명, 5명을 검사실이나 이런 데 한 군데 모아놓는 일이 과연 없었을까? 특히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지금 이번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것이 전부인 사건에서 검사가 이 진술 내용을 어떻게든 이 사건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확인하는 걸로 만들고 싶어할 어떤 그런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이러한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기록이다. 이거는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얘기. 검사가 따로따로 조사할 때 좀 진술 잘 하시면 제가 감안할 수 있잖아요. 좀 지금 사건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운 띄워놓고 자기들끼리 만나게 해주면은 막 입 맞추는 거잖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범들은 만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재수의 딜레마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막 못 믿어서 불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나게 할 거면 아예 대질 조사 이렇게 명확하게 그치, 틀을 형식적인 가지고, 틀을.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녹화하고 그렇게 그렇죠.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런 길이 실제로 한 건이라도 있다는 게 드러나면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의 틀 자체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은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기도 하고 많아서요. 앞부분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긴 했는데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권익위에서 밝힌 거기 때문에 신문이 의지만 가지고 얼마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보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보수 신문에는 거의 보도하지 않거나 굉장히 작게 보도했고요. 진보 성향 신문에서는 굉장히 부각을 해서 보도를 한 사건입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권익위에서 그동안에 명품백 문제 그거 언제 조사하냐, 조사하긴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겨레 신문 6면도 보여주십시오. 같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품백 116일 끌다 맹탕 종결. 대통령 부부 봐주기 비판 1호.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데요. 이게 권익위가 어저께 김 여사한테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관련 신고 종결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촉탁금지법상 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이걸 그동안에 이걸 조사를 했다 그래야 되나? 조사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사는 안 했고 그냥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모여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냥. 그럼 사건을 종결 처리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근데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그냥 권익위는 이거에 대해서 뭐 별도로 조치할 내용은 없네요. 그리고 끝난 겁니다. 그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브리핑 열었다고 하는데 브리핑도 진짜 짧게 하더라고. 보니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재형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 그러니까 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 라면서 이것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법 권익위가 얘기한 지금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는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사건 종결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상에 공직자가 뭘 받아도 배우자가 뭘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종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종결을 그냥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룰 내용이 아니야. 이래서 종결한 거예요. 그럼 왜 시간 끌었어? 그러니까요. 시간은 왜 끌었고 그러면 그리고 이 경향신문에 제목에 딱 나와 있듯이 그런 논리면 권익위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거네. 그렇지. 네.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이 생각도 들었어요. 검찰도 똑같이 하겠구나. 요렇게. 요거 근거로 해서 검찰도 똑같이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그렇게 의심이 돼서 기자들이 검찰한테 물어봤는데 검찰이 그럴 거예요라고는 안 했죠. 하지만 그럴 거야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거야라고 얘기하면 소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권익위와는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들 마음속에는
권익위가 저렇게 나오는 건 이유가 있겠지. 정해진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가 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뭘 자꾸 그 상임위를 운영위를 달라고 하고 뭐 이런 관례를 따르자고 하고 이런 얘기가 씨알이 먹히냐고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여당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 아까 육명 기사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육명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가 말한 청탁금지법 8조 사항을 가져와서 이제 그 8조 사항인데 이 조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한 번에 100만 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진술을 종합하면 권익위의 결론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겨레의 경우에도 조사를 만약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취지의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네네. 이게 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셋째, 그러면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알았다면 이후 규정에 따라서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 등에 대해서 관할 기관장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상으로는. 이걸 조사를 하거나 해서 이 브리핑할 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설명도 안 했다 권익위가. 그냥 부실한 얘기라는 거예요. 권익위 얘기는. 그러니까 뭐 딱 제목이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간 질질 끌다가 뭐 서둘러서 이렇게 종결 처리를 서둘러서가 아니지 은근슬쩍 종결 처리를 해버리고 만 건데 마지막에 와서는 서둘러서 종결 처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와서는. 마지막에는 네. 왜 서둘렀는지는 뒤에 사설 내용에 나올 것 같아요. 자, 경향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김건희 명품백 면죄부 준 권익위 존재 이유 없다 이렇게 대놓고 권익위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앞부분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 거의 다 겹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문장 하나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단락을.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성역화하고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꽃길을 깔아줬다. 국민을 배반하고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권익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권익위도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 부부와 관련되는 문제까지도 같이 걸고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해외 순방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 제목이 김 여사 6개월 만에 출국 당일 면죄부 준 권익위.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출국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국빈 방문에 동행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네. 때맞춰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6개월 만에 순방에 맞춰서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는 게 한겨레 평가고 김 여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당당하게 나갔다.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재개에 부정적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크다. 국정 최고 책임자라면 당연히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출국했다.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법리가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6개월이나 뭉개다가 출국일에 맞춰서 그러면 종결 처리한 것인데 권익위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최재형 목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사실은 이게 진술이 사실이라면은 네.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고 형량이 더 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치. 영부인이 대통령이 남편을 이용해 금품을 챙겼다면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는데 수사 의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면죄부를 주다니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를 위한 권익이냐?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에 그럼 사건 질질 끌다가 대통령 부부가 해외 싹 나간 사이에 그거 털어드리는 건가? 리스크 하나 털어드리는 거네. 그리고 늘 이렇게 합니까? 아까 경향신문 사설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권익위가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의혹 사건도 이렇게 조사 없이 논의해서 처리하는지 묻고 싶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해줍니까?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가 시스템이 다 와르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아까 인권위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출정조사 얘기 나왔던 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검사실로 피의자들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거 이거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피의자의 어떤 인권 차원에도 맞지 않고 이게 또 다른 뭔가의 어떤 그 검사의 어떤 공정성에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차라리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부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 기관 중에서 정부 기관, 행정부 기관 중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주 업무이기도 하고 이런 기관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판단하겠다는 거야? 부패 일소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걸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기관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말고 또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또 있잖아요. 액트지오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 좀 추가로 보도되고 있어요.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또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김원희 민주당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가 지금 경향신문에 실렸는데 석유공사가 지난해 7월 그 액트지오하고 2월에 계약을 맺고 액트지오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대 140억 배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액트지오 한 것만 믿고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 교차 검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교차 검증에 참여한 사람이 뭔가 논란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걸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지난해 7월에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해외 전문가 자문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이 자문 계약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트지오가 이 결과를 보내주면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 자문단에 대한 그 계약인 겁니다. 그 자문단 명단을 공개는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 잭슨 지구과학대학 소속의 데이비드 모릭 교수, 세르게이 포멜 교수 등이 자문단에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런데 경향신문이 취재해 보니까 이 데이비드 모릭 교수라는 사람은 이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의 2003년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측면 누적 패키지 심해 공류에 있는 중요한 저류 요소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이게 이제 2003년 6월에 미국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동저자로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석유공사는 전문성만을 고려해서 해외 자문단을 선정한 것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자문단 선정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 다만 모릭 교수와 아브레우 고문이 논문 공동저자임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모릭 교수도 공정하게 자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문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한쪽 편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아브레우가 그렇다고 하니 나도 그냥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관련이 있다는 것 정도는 있는지 없는지는 석유공사든 산자부에서 파악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검증이 되려면 네. 이렇게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완전히 다른 견해의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 팀을 이렇게 구성했다 그러면 그 의도를 들어보면 되는데 석유공사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그동안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추가로 확인이 된 게 뭐냐면 석유공사가 지난해 10월 11일 행안부 정보 공개 포털에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해외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 및 대금 지급 이 내역을 올렸었다고 해요. 여기에 연구진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공개 못할 일이 뭐 있어. 그죠? 상호 교차 검증했다 그러면 공개하면 되잖아. 뭐든지 공개도 안 하고 나중에 이게 좀 이상한 게 나오면 몰랐다 그러고 계속 그런 과정인 거죠, 지금. 근데 또 문건 내용 자체는 또 비공개로 돼 있다 그러네요. 연구진 명단이 지금 공개가 됐긴 됐는데 일 보면 문건 어떻게 교차 검증을 했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면. 근데 더 또 황당한 거는 경향신문 오면 보여주십시오. 더 황당한 거는 처음에는 석유공사 진짜 이거 심각한 기관이야 보면 액트지오가 매출도 굉장히 적었던 기업이고 그리고 시사인 보도를 통해서 법인 자격도 세금 안 내가지고 3,800만 원 세금 안 내서 좀 상실한 상황이었었다. 그런데 액트지오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나왔을 때 찬압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슬쩍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놓고 어째 최남호 산자부 2차관이 우린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요. 그렇죠. 어제 이제 브리핑을 했거든요. 2차관이 직접 와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 세금 체납 사실을 계약 당시에는 석유공사하고 계약할 때 그 당시에는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 예,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유공사에 납세 증명서를 할지 첨부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포함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더 제가 근데 이것도 황당한데 이거는 이미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우리나라 업체들 선정할 땐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황당한데 제가 이것보다 사실 이거 더 황당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액트지오와 함께 경쟁 입찰에 응한 업체가 애초에 4곳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3곳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헷갈리거나 틀릴 수 있지? 4곳 이것도 그냥 여러분 입찰하세요라고 했고 4군데가 온 게 아니고 4군데를 찍어서 입찰에 응하도록 한 거거든요. 네. 그동안의 설명에 의하면. 네. 근데 그게 그렇지, 4개가 아니고 4개가 아니고 3개였어요. 이게 뭡니까 액트지오를 어떻게 하다가 선정하게 된 거야? 근데 액트지오가 지금 시추에도 참여를 한다며요. 그래서 액트지오가 여기 파봐요. 네, 찍어준답니다. 찍어준다며. 여길 파봐요. 그럼 여길 파는 거라며. 그렇죠. 이런 그리고 기업이. 그 3곳 중에 그럼 어떻게 액트지오가 선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3곳 중에 2곳은 한 곳은 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한 곳은 뭐가 하여튼 부실했고 그래서 그 중에 액트지오가 제일 나았어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근데 액트지오가 우리 시선에는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나머지 둘은 액트지오보다 더 부실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이게 액트지오가 선정됐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차관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머지 둘은 더 부실했다, 액트지오보다. 그거 액트지오보다 어떻게 더 부실할 수가 있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다시 설명드리면 처음에 분명히 이 경쟁 입찰은 자기들이 알아서 입찰한 게 아니라 찍어서 입찰한 거지 않습니까? 그 부실한 데를 그러면 자기네들이 경쟁 입찰을 붙였다는 그러니까 거야? 부실한 데만 어떻게 그러면 4군데가 아닌 3군데를 어떻게 데려와 가지고 여러분 내보세요. 뭐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이건 뭐 오늘 신문들도 지적했지만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국민 혈세가 지금 시추공 5개도 모자라서 10개쯤 뚫어야 된다며요. 근데 하나 뚫는데 1조 2천억 정도 든다. 1,200억 정도 든다고 얘기해서 1조 2천억은 아주 가뿐하게 들어갈 만한 프로젝트야, 이게. 국민 세금 근데 또 돈도 없다며.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돈 없다는 기사도 있고. 한국일보 이면 보여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며. 어디서 돈이 나와. 그냥 이게 석유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면 정부가 한다기보다는 석유공사가 주도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석유공사에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700억도 지금 없는 상태다. 국내 광고 시추 비용이라고 잡혀 있는 게 예산이 그 정도밖에 없어서 구멍 하나 뚫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쓸 수 있는 돈이 그보다 더 적다면서요.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이 보도를 보면은 정부가 12월 동해 가스전 1차 시추를 위해 확보한 재정이 약 8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100억 원어치만 뚫으면 되겠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100억 원어치만 한다. 일단 진짜? 시추선 운용 등의 각종 용역 계약을 하고 이런 실제 작업의 시작까지는 가능하다. 100억 원으로. 다만 정부는 1차 시추공 예산으로 약 8,800만 달러, 한 1,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약 900억 원은 2025년 예산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도 거쳐야 돼서 추가 비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한테 받은
내용을 가지고 쓴 기사인데 네. 지금 전체 1,000억 원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7,900만 달러, 그러니까 8,800만 달러 중에 7,900만 달러가 시추선 및 현장 용역에, 나머지 900만 달러는 연료 및 보급기지 운영에 들어가는데 석유공사는 예상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880만 달러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00억 원도 산업통상자원부 출자 50%, 석유공사 자체 예산 50%를 확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쪽이 내는 게 아닙니다. 정부하고 석유공사가 반반씩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용역 계약을 하고 네. 그다음에 원하는 일정에 시추를 맞춰서 시작을 하고 잔업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잔금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시작을 하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게 그게 10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일단 12월에 시추에 돌입하는 일정인 거고 네. 12월이 돼야 그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12월에 시작을, 예산이니까. 네, 12월에 시작을 해야 그래야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7월에 시추 이치를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시추를 진행하는 그런 일정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3개월 동안 시추 결과물을 분석을 해서 내년 6, 7월쯤에 이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일정인 것이다.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 해외 투자 유치나 이런 거를 또 알아본답니다. 이 돈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시축 확률이 20%면 엄청 높은 거라며요. 지금 140억 배로 있는 거잖아. 대박. 그렇죠. 해외 투자 유치 기업들이 막 아니 우드사이드는 손 털고 나갔다 그러지만 다른 기업들은 야 우리 빨리 좀 껴줘.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이잖아. 그래서 어제 산자부 차관이 현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많은 해외 유망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철저히 분석을 해갖고 뭐 하겠다라면서 지금 이 7개 유망 구조를 투자 유치에 유리하도록 뭐 분할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광고 지금 있잖아요. 이걸 투자 유치에 8광고 뭐 6-1 그렇죠. 광고 6광고 뭐 그렇죠. 이렇게. 요거를 우리 선거용으로 하면은 게리맨더링 해가지고 이것도 다시 또 쪼개. 그렇죠. 이 유망한 네. 쪽으로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네. 여러분 여기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외 기업들한테 여러분 여기가 제일 유력한 곳이에요. 네, 투자하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한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P나 이런 데 해외 금융기관 보고서를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평가기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어떤 기업이 와가지고 투자를 하겠냐고. 그런데 어제 산자부 차관은 됩니다. 네, 우리가 아주 밝힐 수는 없지만 해외 유망 아주 유력 이 석유 회사들이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봅시다. 투자 유치하는지. 그거 보면은 이게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 있겠지. 그죠? 진짜 투자하는 기업이 나올지 얼마를 투자할지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는 뭐 하나 고집을 세우면 대통령이 나서서 일을 벌려놔가지고 그냥 무조건 고해야 돼. 머리가 막 터져도 고하는 거야. 그냥. 또 산자부 장관이면 대통령이 야단치고 바꿀 수라도 있지. 대통령이 산유국 꿈꿔가지고 막 펑펑 쏟아오를 것처럼 설명했잖아. 누가 이걸 대통령이 잘못 발표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참 진짜 답답한. 어제 근데 브리핑도 되게 황당했다며요. 그러니까 한국일보에 한국일보 이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산업부 출입 기자 수첩을 써놨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기자도 황당했던 거예요. 어제 상황이. 가스전 의혹 푼다면서 자원개발사 자료 내민 정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요일 오후 10시쯤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의 갑작스러운 일정이 알려졌고 10일 오전에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이 관련 백브리핑을 한다는 긴급 공지였다. 네. 그래서 계속 액트 지역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시추 사업의 현실성에 관한 질타 문제 제기가 끊이지가 않으니까 차관이 직접 설명을 하겠다라는 취지였다. 그래서 그 일정에 가야겠는데 백브리핑 불과 2시간 앞두고 자료를 줬는데 산자부가 국내 자원개발 역사와 자원개발 생태에 관련 내용이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그걸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이게 우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현황에 대한 자료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걸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이 브리핑에서 질문을 하고 자기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부가 오늘 뭘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자료를 주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왕년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라는 역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냐. 산유국의 꿈을 키우라는 얘기지. 그래서 기자한테. 기자들이 이례적으로 산업부의 백브리핑에 보이콧을 선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직접 명확한 입장을 설명하겠다라는 거려면 네. 그 자세는 높이 사지만 현재 논란이 된 민감한 내용에 답하기보다는 부실한 자료를 내놓고 일단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만 밝히려는 모습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인데, 그러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브리핑은 진행이 됐고 이 차관이 90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했다. 그리고 뭐 죄송하다,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예. 결국은 어쨌든 뭐 이게 충분히 설명은 안 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정부는 이런 장밋빛 미련한 전망이 아니라 영일말 유전의 불확실성을 씻어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올해 말 시작을 한다는 시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재정 마련 방안과 방법론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논란을 어떻게든 감싸려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기가 어려워 보인다. 기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각으로 기사를 좀 더 잘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 기자는 지금 산업부에 출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출입을 맨날 보는 사이인 거잖아요. 산자부랑. 그렇죠. 오죽 열받으면 이걸 따로 쓰냐고요, 이 기자는. 그래서 이런 건 또 잘 찾아서 산자부 관계자들이 서운해 누구 기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경험해 보면 그렇거든요. 자, 경향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액트지오 실내 빨간불 동해 광고 의혹 규명 후 시추 예산 짜라, 이렇게 지금 사설을 쓰고 있는데요. 동해 심해에 대규모 가스전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의 분석과 신뢰성에 잇따라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스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안 검토에 착수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잔뜩 있는데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지금껏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가 관련 예산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 이러면서 쫙 그동안에 뭐 아까 좀 연구논문의 공동저자가 교차 검증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문이 양파 가득 꼬리를 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하고 다 비슷하게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우드 사이드가 철수한 지 1개월 만에 그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판단한 거하고 정반대의 검증 결과를 내놨던 거잖아요. 액트지오라는 회사에서. 그걸 또 대통령이 직접 20% 성공 가능성에 도취돼서 직접 브리핑하고 이 사업을 속단하고 밀어붙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시추 예상 비용으로 잡은 5천억 원 가운데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해외 유세 신용평가 기관이나 금융도 동해 광고의 매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온적인 상황에서 김칫국부터 마시는 셈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수천억 예산을 새로 투입할 일을 의혹 쌓인 컨설팅 업체의 말만 듣고 추진할 일인가? 액트지오가 내놓은 분석 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한 뒤에 예산안을 마련하는 게 순서다. 예산 편성과 증액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 편성 방식, 액트지오 신뢰성, 시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시추 예산을 확정하기 바란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참, 이거 앞으로 갈수록 태산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당장 국민들한테 피부로도 와닿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의사들 집단 휴진 결정하는 문제, 이거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앙일보 1면 보여주십시오. 자, 신고하고 휴진하라. 정부 진료 명령 강공.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건데요. 중앙일보 1면 기사하고 동아일보 1면도 동아일보 1면은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요. 중앙일보 1면 기사 내용은 그거예요.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을 지금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회원들인 거죠.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돌린 결과 거의 뭐 압도적 찬성으로 휴진하겠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의협이 공개적으로 어제 밝혔잖아요. 아니 그저께 밝힌 거죠.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부가 어제 전국 개원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중앙일보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의료계, 정부, 의정 갈등이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의 중단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휴진 신고 명령도 지금 내린 상황인데 이건 관내 휴진율을 미리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휴진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하잖아요. 동아일보 오면도 같이 좀 보여주십시오. 동아일보 오면을 보면 저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기사예요. 휴진 참여율이 50%가 넘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정부가 어제도 속보로 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조경 장관의 이러한 대응은 예상보다 강한 대응이다 이렇게 어제도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냐? 집단 휴진 결의 하루 만에 그것은 예전보다 휴진 참여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동아일보는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급해졌다는 거잖아요. 의료계 안팎에선 60%가 넘는 총파업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휴진 참여율이 50%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라고 썼는데 네. 2020년의 경우에는 의원급 휴진율이 첫날 32.6%에 달했으나 마지막 날은 6.5%에 불과했다. 근데 이제 이런 때와 비교해서 더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 병원 개원이들에 대해서 진료 명령 그리고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고 18일 전면 휴진 당일 모든 개원이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당일 일일이 확인을 해서 개원이 휴진율이 30% 이상으로 집계가 되면 휴진한 병의원을 방문해서 체증을 하고 행정처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다만 휴진율이 30% 미만으로 저조한 경우에는 의료 공백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휴진했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까지는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정부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공정거래법에 보면은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의협이 소속 의사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제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 네. 이게 2000년 의약분업 때는 당시 의협 회장 등이 공정거래법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2014년에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한규 당시 의협 회장의 경우에는 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강제적으로 이 소속돼 있는 의사들에게 이 집단휴진에 참여하게 하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동아일보 오면 기사 위에 그 기사가 있는데요. 이주호 서울 지역 의대 총장, 이주호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지역 의대 총장의 협의회 동참을 관제동원 논란, 이 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지역 대학 총장 및 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내자 이러면서 의대 총장 협의회 동참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지역 대학 8곳의 경우 정원이 한 명도 안 늘었고 정부의 집중 지원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총리는 올 4월 지역 거점 국립대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자율 감축하겠다는 건의서를 냈을 때도 사전에 이걸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서 관제 건의서란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취재해 보니까 서울 지역 대학 총장 5명과 총장 대신 참석한 부총장 등 8명과 지난 5일 만났었다고 해요. 서울 지역 의대의 경우 증원은 안 됐지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은 일부 해줄 것이다. 그러면 돈 줄 것처럼 하면서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총리가 총장들에게 협의회 참여를 요구한 건 이번 주 발표되는 의대생 복귀 방안 및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에 지지 목소리를 내달라라는 취지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원학 경북대 총장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이 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또 공교롭게.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학 지원해 줄 테니까 이 목소리에 같이 서울 지역 대학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의견을 좀 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대학 총장 일부는 이런 요청을 받았지만 들러리 서기 싫다. 이러면서 협의회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정부는 대학 총장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의대 증원은 찬성하니까 대체적으로 대학 총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잖아요, 총장들은.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린 데를 보면은 수도권은 안 늘렸잖아요. 서울 안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대 총장들이 우리 편이야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 이번에 의사들이 막 이러는데 와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지라고 회유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이 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무관심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우리 일이 아닌 거지. 그렇죠. 내가 왜 거기를 같이 합니까? 그리고 총장도 어려워요. 내 입장은. 왜냐면은 내가 정부에 대해서는 뭐 의대 증원 찬성한다고 뭐 이렇게 비칠지 모르지만 우리 회사가 아니죠. 학교에 가면은 다 의대 교수들이 있고 네? 다 의대생들이 있는데 내가 괜히 거기 껴가지고 욕먹을 그렇죠. 일이 있나?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랑 척지고 삽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주호 부총리는 지원도 해주고 그럴 건데 왜 그럽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쪽으로는 진료 개시 명령, 휴진 신고 명령 이런 거 명령하고 아니면 처벌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대학들 총장들 회의해가지고 우리는 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에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이런 그림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혹시 한겨레 신문에 강병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쓴 칼럼이 있어요. 석유보다 급한 일이라고 하는 칼럼인데요. 칼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소식은 그냥 신문 지면을 쓱 하고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작진이 저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좀 빨리 좀 끝내달라고. 쉬어야 되니까 제작진도. 그렇죠. 자,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오물풍선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이렇게 서로 간에 뭐 일종의 이제 그 점점 긴장이 고조되는 방식으로 남북이 서로 대응을 해왔는데 일면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대북 확성기 일단 중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을 2시간 방송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지했다. 뭔가 약간 뭐라고 할까? 좀 막 긴장이 높아지는 거를 잠깐 좀 자제하는 듯한 근데 이런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문 뭐 지면을 쭉 보여주시면 제가 동아일보 말씀드리면 6면 보여주십시오. 신문 해석이 약간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김여정 담화를 보면은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거명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그리고 또 오물풍선에 실어갖고 보낸 걸 보면은 뭐 변이나 이런 건 없잖아. 종이 쪽지만 있지. 그리고 또 이게 지난번에 보낸 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터지는 장치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오물풍선이 얌전히 와가지고 땅에 그냥 착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쪽에서는 자 이게 북한도 우리가 확성기를 틀어서 뭔가 해야 돼서 한 거지만 또 사태를 확전시킬 의도는 없는 것 같아. 나는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확성기 오늘은 껐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좀 어떤 분석은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 오히려 북한이 다른 수단의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밖에 나가 있는 상황에 그 상황에서 계속 긴장을 서로 고조해 나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국지전이 발생하거나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부담, 우리 대통령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번엔 좀 김을 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하나의 시각이 있다. 네. 동아일보 6면에도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늘지 않았고 내용물도 거름 등을 빼는 등 수위 조절을 한 듯한 모습도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일단 자제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삼국 순방에 나선 만큼 국내 상황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의 코멘트가 나오는데요. 북한이 풍선을 살포할 때마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 북한이 주도하는 유치한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북한이 유치하면 우리도 똑같이 유치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솔직히. 근데 온통 관심은 대한민국 지존인 대통령 부부한테 다가 있다. 참 진짜 답답하다. 하여튼 그리고 북한이 새로운 대응하겠다고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는데 북한도 대남 확성기 설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엄청 시끄러울 것 같다 지금. 근데 대남 확성기가 이게 또 우리의 대북 확성기를 이길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그래 뭐 너무 뭐 작고 뭐 성능도 그렇죠. 안 좋다며요. 이게 우리를 향한 거라기보다는 자기네를 향한 것이다. 저걸 못 듣게 다른 걸 틀어가지고 저걸 못 그러니까 듣게 하자. 이쪽에 소리가 있으니까 이쪽 대남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이거 와 와 와 와 이런 소리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우리 쪽 그 북한군 병사들도 못 들을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옛날부터 나왔던 뭐 그렇죠.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커집니다. 한 번에 하나만 들어야지. 아니 그 적경지 근처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그렇죠. 미쳐버릴 거야. 그렇죠. 북한군 병사도 스트레스가 너무 클 테니까 그냥 듣게 두세요. 네, 그거 뭐 어떻습니까? 네. 그건 북한에다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저 북한 간부 여러분 그냥 듣게 두세요. 이거 진짜로 그냥. 본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네, 그냥 두세요. 그냥 듣게. 네, 들으면 어떻습니까? 네. 김민하 이름 적어놨다 이제. 김민하 나중에 두고 보자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